자,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춘추전국 시대야, 뭐 통일이야, 뭐 하면서 그냥 막 무럭무럭 잘하고 있을 무렵,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그 한반도와 만주 지역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 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중국 지역의 그 황허강을 중심으로 그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될 그 무렵에 그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도 역시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3,500~600년 전에부터 그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록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 여기 어떤 도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어떤 큰 그 정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유적 같은 게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요. 그 3,500~6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중국의 상나라 같은 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단군 신화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4,400 몇십 년 전에 그 한번 단군 할아버지가 그 고조선을 세웠다고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화고요. 자, 그래서 이 일대 발견된 그 청동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칼 모양이 이렇게 악기, 중국에 이렇게 치는 악기 있어요. 그 악기, 그 비파 같이 생긴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씬한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견된 지역이 그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그 만주 지역 요동지방에 이렇게 걸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세형 동검은 이렇게 한반도 북부에서 남부지방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지역이 말하자면 이 북쪽 문화권하고 이쪽에서 오는 남쪽 문화권의 그 교집합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그 한국인의 그 유전자를 그 비교해봐도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이쪽 몽골 쪽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유전자하고 이 남쪽에 그 대만, 베트남 뭐 이쪽 사람들의 유전자가 뭐 적당히 섞여 있는 곳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래요. 그래서 일본이 조금 남쪽이 좀 많고 한국이 약간 좀 더 이제 북쪽 성향이 많지만 한국, 일본은 둘이 섞여 있는 상당히 가까운 종족이고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3,500~600년 전부터 청동기 유물들이 있었고, 특히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정도 되는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이게 고인돌이죠. 고인돌. 사진으로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고인돌 큰 거는 이제 뭐 이 정도 되는 높이에 그냥 폭이 한 이 정도 되는 큰 그 고인돌도 있어요. 이게 이 정도가 뭐 대단하겠냐 그러지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바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돌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으면은 뭐 한두 사람이 들어갔거나 끄떡도 안 하고 한 10대 명이 이 지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야만 만들 수 있죠. 이 고인돌을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무덤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기념물이다, 뭐 종교적인 어떤 하늘 제사 지내는 상징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큰 돌을 가지고 이런 여기 고인돌 만드는 과정이 보이죠.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려면은 적어도 이런 실질적인 쓸모가 없는 것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 할 수 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로 그 어느 권력을 가진 그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곧 사회 조직이, 정치 조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집단이 있었을 것이란 뜻이죠. 그런데 다만 이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상나라나 혹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대 국가가 만들어졌다고까지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한반도 만주 일대의 그 고대 역사에 대한 그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역시 이제 유물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지만은 그 시대에 어떤 이런 고인돌을 만드는 걸 지휘할 수 있던 그런 지도자들은 그 정치 지도자이자 동시에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상나라랑 마찬가지죠. 하늘에 제사 지내거나 이런 제사장, 혹은 동물에다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 뭐 이런 그 제사장이 동시에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치 권력도 같이 누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를 겸하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나라들이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 둘 생겨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조선인데 그 조선이 나중에 그 대한민국 이전에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도 조선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물론 그 고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을 조선이라 그랬겠죠. 고자 안 붙이고요. 신조선이겠네요. 그죠? 처음 생긴 조선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었고 이 고조선 건국 신화가 바로 단군 신화죠. 이 단군 신화를 여러분에게 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초등학생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환웅님한테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다가오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씨앗 붙였는데 씨앗 붙인 내용이 뭐예요? 마늘 먹고 뭐 쑥 먹고 단식 투쟁해가지고 버티기 했는데 호랑이 못 견뎌 기어나가 곰 끝까지 버텨 은근과 꽁기 사람 됐어 웅녀 환웅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게 단군. 그래서 단군이 세운 나라 이름이 조선.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데 이 고조선이 언제 세워진 나라인지는 몰라요. 단군왕검이 언제 나라를 세웠는지도. 이 단군왕검이 사람의 이름인지 직책의 이름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1대 단군왕검, 2대 단군왕검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오히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까 그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그 집중적으로 분포된 그 지역을 볼 때 그 지금으로부터 그 3,500년 전보다는 더 옛날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보다는 더 옛날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한 3,000년 전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디 밖에 나가면은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 조상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반만년, 5,000년 역사가 뚝 잘라져가지고 3,000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가 5,000년 단위로 가는 나라는요. 지구상에 몇 없어요. 뭐 이집트, 뭐 이라크, 뭐 이런 나라인데 여러분들 이게 내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집트나 이라크가 부럽나요? 걔네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그만큼 걔네가 훌륭한가요? 차라리 역사가 짧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잘 살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미국이 역사가 길어갖고 세계 최강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생각하는 좀 객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기분 나빠. 우리 역사 실제로 더 됐단 말이야. 우리가 10,000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그거 별로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이 바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됐어요. 중국이 여러 개로 갈라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합쳐진 중국을 상대하기엔 우리 사실 이게 덩치가 좀 딸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이 갈라져 있으면은 갈라져 있는 그 한 놈씩만 이렇게 상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우리 고조선은 이 갈라져 있던 연나라하고 주로 많이 그 대립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나라 하나 상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이 어떤 시대로 확 들어갔다 그랬죠? 네, 철기 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가 철기 시대로 들어갈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고조선도 서서히 지금부터 한 2,400년 그 정도 전쯤에는 그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그 철기를 사용하는 그 집단을 이끌던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래 왕을 준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신하긴 하지만 어쨌든 환웅하고 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던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의 왕조는 끊어지고요. 이때부터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만조선은 이제 바로 완전한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위만조선은 나름 잘 나갔다고 합니다. 중국이 갈라져 있어서 우리를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이게 서로 전쟁 중이니까 물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전쟁하는 나라를 옆에 두고 있으면은 장사하기 되게 좋죠. 그래서 이 일대를 배를 타거나 육로를 이용해 가지고 오가면서 물자를 구해다가 이 전쟁 중인 7나라에게 공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중국이 통일되면 그 좋은 시절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나라로 통일됐다가 이제 한나라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 통일 제국이 성립되자 위만조선의 운명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흉노족이나 베트남을 정벌하던 그 기세로 위만조선을 공격하자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한나라의 군현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자, 고조선이 망한 다음 이제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이제 그 당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나라가 세운 옛날,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 고조선입니다. 옛날 고조선인데 지금 다 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나라 영토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옛날 고조선 영토가 아니었던 곳, 혹은 한나라 4개 군에 편입이 되지 않았던 곳을 중심으로 끈질긴 우리 조상님들이 다시 나라들을 세웁니다. 이때 이렇게 세워진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은 일단 그래도 적어도 철기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철기 문화의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철기를 사용했던 나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때부터 벼농사가 도입됐다는 것. 특히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같은 면적에서 그 밀보다 그 쌀이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영양가를 주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한민족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들을 한 번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 우리나라의 그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이라면은 그 고조선은 이제 한나라에게 멸망하면서 일단 한번 맥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원천, 뿌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이게 다 부여에서 갈래쳐 나온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 부여. 부여는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은 하얀 옷을 입고, 그죠? 아, 이게 백이민족이 이때부터 시작됐네요. 그죠?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으로 그 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거느리던 그 사람들, 그 노비들을 같이 그냥 무덤에 묻어버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 그러죠. 이건 참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있기는 했는데 그 여러 부족장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 정도로 왕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왕은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에 큰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이 재난을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왕이 대표로 하늘에 제물이 되어 희생당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여에 가서 왕 하고 싶어요? 만약 요즘같이 이게 코로나가 창궐하면은 이제 여기가 만약 부여였으면 이제 왕이 이제 하늘에 제물이 돼야겠네요. 이 모든 게 왕의 탓입니다. 왕을 받아주셔서 끔찍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래쳐 나온 세워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구려도 이제 그 나름의 그 건국 신화가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삼국시대 이야기할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 역시 이제 그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번 무슨 가 그래요. 이게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정치를 했던 부족 연합 국가였고 왕의 힘이 처음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정도로 기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부여와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그 부여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를 이제 영고라고 불렀고요. 고구려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이제 동맹이라고 불렀어요. 뭐 이런 구체적인 이름은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쪽, 그 한반도 동해안 쪽에 옥저와 동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힘이 그렇게 센 나라들은 아니라서 그 고구려의 그 간섭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들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한반도 남쪽, 이쪽은 이게 땅만 컸지 사실은 별로 쓸모 있는 땅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쓸모 있는 영양가 많은 땅은 다 주로 이쪽에 있죠. 남쪽에. 그 남쪽에 세워진 세 나라.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흔히 삼한이라 그러죠. 자,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이름이 등장한 거죠? 그렇죠? 한국이죠. 한국의 한이 바로 이때부터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삼한이라고 하지만 마한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진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변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수많은 부족들이 느슨하게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 다시 또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진한 안에 또 이제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신라가 되고요. 백제국은 뭐가 될까요? 이제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나라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지역 이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삼한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일단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벼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재정 분리 사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제 군장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지도자를 그 천군이라고 불렀는데 군장과 천군의 권한이 이제 분리됐다. 그래서 이 천군이 있는 것을 소도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는 정치 권력이 미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에 누가 주로 많이 들어갈까요? 성직자들이요? 안타깝게도 범죄자들이 자꾸 들어갔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정치 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관군이나 포졸이 못 잡아가잖아요. 그런 이제 그 소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들도 역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벼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도대체 우리는 뭘 갖고 할까요? 이 시대에 그 쌀알개기가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갖고 알았냐면요. 이 2000년 된 저수지들을 발견해. 저수지들. 자, 쌀 농사가 이 벼라고 하는 식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물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밀밭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벼농사의 특징상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했는데 이 2000년 전 삼한시대 때 만들어진 저수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저수지를 보고 야, 이 많은 물을 왜 저장했을까? 그건 역시 벼농사구나 하고 이제 짐작해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게 그 삼한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저수지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큰 저수지, 제천이라는 곳에 있는 그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의림지입니다. 의림지. 크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저수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기 가면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트도 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속에 빙어도 살아요. 그래서 이 빙어회가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맛있대요. 나는 징그럽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한자 돌림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삼한이 세워지면서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나라 이름,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쵸? 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한국의 이름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 각각의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뭐 신지, 읍차, 뭐 마리간 어쩌고 별별게 다 있어요. 그런 이 군장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이것들은 각각의 나라고 이 전체가 아직 하나의 나라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각각의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부족을 대표 부족으로 삼아서 그 군장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때 비로소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왕국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그냥 연맹왕국,
부족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실제로 그 권력은 원래 자기가 군장으로 있던 그 부족에만 미치고 각각의 군장들은 그냥 각자 자기네 그 부족 영역에서 역시 작은 왕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전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이 같이 모여서 말하자면 회장님이 돼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 나라 일을 정하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중앙집권화가 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바로 그 왕국이죠. 왕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이 군장들은 다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되는 거죠. 왕의 신하가 됐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이 군장 출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들이 이제 귀족이 되겠죠. 이 귀족들의 회의 결과를 왕이 존중해주는 체제로 좀 가다가 나중에는 귀족들 회의는 무슨 회의야 해가지고 이제 왕이 그냥 다 명령을 내리는 식의 강력한 왕국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지금까지 소개한 마한, 진안, 변안, 동해, 옥저, 고구려, 부여는 전부 이제 어느 단계에 와 있는 나라냐면은 전부 요 정도 단계에 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단계가 되는 나라까지 가게 되려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세 나라 어디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등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